선생님, 큰일 났어요. 환자 심장이 멎었어요. 간호사의 비명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환자의 배는 열려 있었고 제 손에는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자의 마지막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평양의대를 졸업한 15년 차 내과 전문의 박미영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북한 의료 현장에서 겪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북한에서는 살릴 수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왜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지요. 같은 한반도인데 북한에서는 생명의 가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도 말입니다. 2018년 겨울,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22살 여대생의 맹장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로웠고 이제 봉합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가 멈췄고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전기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평양의대 입학부터 탈북 그리고 한국 도착까지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은 우리 민족의 국민들이 분단된 국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매스컴에서 보시는 그 북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오후 3시 27분. 저는 평생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양 중구역 인민병원 3층 수술실이었습니다. 22살 김순이라는 여대생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저는 내과 전문의 8년 차였고 이런 수술은 수십 번도 넘게 집도했어요. 수술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복강경으로 맹장을 제거하고 이제 봉합만 남은 상태였어요. 선생님, 5분이면 끝나겠습니다. 제 옆에서 보조하던 김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봉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수술실 천장의 무영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동시에 인공호흡기가 멈췄어요. 심전도 모니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전기기기가 한꺼번에 작동을 멈춘 거예요. 정전입니다. 정전이에요. 김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환자의 배는 아직 열려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멈춘 상태였어요. 손전등, 빨리 손전등 가져와.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술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만이 전부였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공급이 끊긴 겁니다. 엠부백 어디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젊은 박 간호사가 엠부백을 찾아냈습니다. 수동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응급기구였어요. 박 간호사가 필사적으로 엠부백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저는 희미한 빛 속에서 봉합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의사 생활에서 이렇게 긴 수술 중에 정전이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요. 박 간호사가 힘들어하며 말했어요. 엠부백을 계속 짜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조금만 참아.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낼게. 저는 어둠 속에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손전등을 비춰줬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스크 안쪽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 간호사는 이미 다른 간호사와 교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매듭을 지었어요. 봉합 끝났어. 이제 회복실로 옮겨. 그 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수술실에 다시 환한 불빛이 켜졌어요. 인공호흡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환자의 심장 박동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수술복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수술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보였어요. 겨울 오후 4시,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깜깜했어요. 여기저기 건물에서 불빛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촛불이나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또 전력난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정전이 되면 응급 환자를 돌볼 의사가 필요했거든요. 당직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 정전이 5분만 더 일찍 됐다면 어땠을까? 만약 엠브백마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환자는 죽었을 겁니다. 제 손 안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전기 부족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그리고 이곳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를요. 1998년 3월, 저는 평양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당시 제 나이 21살이었습니다. 평양의대는 북한 최고의 의과대학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영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평양 시내한 공장의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셨습니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도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평양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강당에 모인 신입생들을 보고 놀랐어요. 200명 정원 중 절반 이상이 당 간부 자녀들이었습니다. 외무성 간부의 아들, 인민군 장성의 딸, 당 중앙위원회 간부의 자녀들. 그들은 제가 본 적 없는 고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시계도, 가방도, 신발도 모두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물었어요. 공장 기술자세요. 제가 대답하자 그 학생은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 평양의대생이라도 출신 성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공부로 승부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학 이론 수업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교수님들은 저를 아꼈습니다. 박미영 동무는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오. 내과학 김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내과 전문의가 되어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는 꿈이었어요. 6년의 대학 생활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4년 3월 저는 평양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저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의사가 되는 거예요. 환자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치 발표를 받고 저는 당황했어요. 평양 중구역 인민병원. 당 간부들이 가는 봉화진료소도 아니고 적십자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평범한 구역 병원이었어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병원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당 간부 자녀들이었어요. 박미영 동무, 실망하지 마시오. 어디서든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소. 김 교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4년 4월 저는 중구역 인민병원에 첫 출근을 했어요. 병원 건물은 낡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삐걱거리는 계단. 평양의대 부속병원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내과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 선생, 여기 시설이 좀 열악하오. 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을 거요. 과장님은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낡은 청진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선생, 이걸로 진료를 하라는 겁니까? 그럼 뭐가 더 필요하오? 혈압계는요? 체온계는요? 기본적인 검사 장비는요? 혈압계는 간호사실에 하나 있소. 돌아가며 쓰면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양의대에서 배운 것들, 교과서에 나온 최신 의료 장비들. 이곳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첫 환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기침이 한 달째 안 떨어져요. 저는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었어요.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폐렴 증상이었어요. 할머니, 엑스레이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요?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소? 저는 과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박 선생, 엑스레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찍소. 필름도 부족하오.
결국 저는 청진기 소리만으로 진단을 내려야 했어요.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그마저도 병원에 재고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처방전 가지고 시장 가서 약 사오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쩌지. 그렇게 할머니는 약도 못 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무력함을 느꼈어요. 6년 동안 배운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진단을 해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면. 첫 출근 후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첫날 어땠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의사의 모습과 현실의 제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평양의대 졸업장이 무슨 소용인가. 이곳에서는 환자 한 명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라도 최선을 다하자.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과 오히려 더 악화될 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응급실로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어요. 한 명은 교통사고를 당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흥미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당 간부의 부인이었어요. 급성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더 위급한 교통사고 환자를 먼저 보려고 했어요. 박 선생, 잠깐만. 응급실 책임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분부터 보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곳은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이었어요. 아니, 저 남자 환자가 더 급한데요? 저분은 당 중앙위원회 박 부장님 부인이십니다.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래도 환자 상태를 봐야죠. 저 남자는 머리 외상인데. 박 선생, 여기 처음이시죠? 규칙이 그렇습니다. 당 간부 가족이 우선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의대에서 배운 의료 윤리는 이게 아니었어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국 저는 당 간부 부인을 먼저 진찰했습니다. 자세히 검사해보니 그저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었어요. 응급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큰 문제 없으십니다. 소화제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의사 선생이 참 젊으시네요. 그 여성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급히 교통사고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이미 15분이 지나 있었어요.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동공 반응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뇌출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CT 찍어야 합니다. 빨리요. 박 선생, CT는 고장난 지 2달 됐습니다. 그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죠. 새벽에 앰뷸런스 운행이 안 됩니다. 기름이 없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CT도 없고 옮길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새벽 4시에 사망했어요. 제 눈앞에서 살릴 수 있었던 환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직실에서 울었어요.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 선생, 이번 주 금요일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소. 무슨 지시 말입니까? 당 중앙위원회에서 건강검진단이 옵니다. 우리 병원 최상층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층과 2층으로 옮기시오. 좀 비좁겠지만 어쩔 수 없소. 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과장님의 지친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병원 3층은 완전히 새 단장을 했어요. 깨끗한 시트, 새 커튼, 심지어 꽃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도 새 것들이 들어왔어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중앙병원에서 빌려온 거요. 검진 끝나면 다시 가져갑니다. 당 간부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어요. 저는 그들의 건강검진을 도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최신 장비로 모든 것을 정밀하게 검사했어요.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의사 동무, 내 혈압이 좀 높은데 괜찮겠소? 네, 약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최고급 혈압약을 처방했어요. 수입산 약이었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 깊숙한 곳에 특별히 보관되어 있는 약이었어요. 그날 오후 1층 진료실로 내려왔습니다. 환자 대기실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노인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혈압약 좀 주실 수 없소? 어디 불편하세요?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는 혈압을 쟀습니다. 18만 110이었어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약 드셔야 합니다. 저는 처방전을 썼어요. 하지만 쓸 수 있는 건 국산 혈압약뿐이었습니다.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많은 약이었어요. 수입산 약은 특별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약 먹으면 나아질까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꾸준히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으로는 할머니의 혈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과장님에게 물었어요. 과장님, 왜 똑같은 병원인데 3층과 1층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 과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 선생,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지 않소? 북한 아닙니까? 맞소.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요. 여기서는 계급이 전부요. 하지만 의사는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교과서 얘기요. 현실은 다르오. 과장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55살 남성이었어요. 위암 사기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모르핀이 필요했어요. 과장님, 모르핀 처방 부탁드립니다. 그 환자 성분이 어떻게 돼요? 일반 노동자입니다. 그럼 안 돼요. 모르핀은 부족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소. 하지만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박 선생, 규칙이 그렇소. 내가 정한 게 아니오. 저는 그 환자의 병실로 갔어요. 환자는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제발 좀. 저는 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일주일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어요. 같은 시기 3층 특실에는 당간부 한 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가벼운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그는 모르핀이 필요하지도 않았지만 온갖 진통제를 다 처방받았습니다. 수입산 영양제를 맞았고 특별 식단을 제공받았어요. 매일 과일과 고기가 나왔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급을 구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의사인가 아니면 체제의 하수인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어요. 답을 안다는 것은 제가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2007년 여름 제 월급 명세서를 처음 제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내과 전문의 5년차 월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북한 돈으로 3,000원이면 뭘 살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쌀 1kg이 2,500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으로 쌀 1.2kg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계란은 한 판에 5,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계란 한 판도 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 어떻게 하세요? 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굶어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 절반 이상이 점심을 굶었습니다. 병원 식당은 있었지만 식당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한 끼에 500원이었는데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식당 음식이라고 해봤자 옥수수죽이 전부였습니다. 박 선생, 오늘 저녁에 시간 있소? 과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오. 부업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과장님을 따라 병원 뒷골목으로 갔습니다. 작은 개인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환자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이 감기 몸살이 심한데 링거 좀 놓아드리시오.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링거가 끝나자 그 남성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소. 봉투 안에는 5,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뭡니까?
밖으로 나와 제가 물었습니다. 부업이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과장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개인 진료를 했습니다. 부유한 집에 왕진을 가서 주사를 놓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약을 빼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굶어야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과 박 선생은 주말마다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약을 팔았습니다. 소아과 이 선생은 아예 병원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로는 도저히 못 먹고 살겠어요. 이 선생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 최동무가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가 아픈데요? 폐렴인 것 같아요.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요. 저는 그녀를 소아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진찰해보니 확실히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최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치 항생제면 3만 원 정도 듭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월급은 2,500원이었습니다. 1년 월급을 모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발요, 선생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최 간호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전날 밤 부업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로 약 사세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빨리 가서 치료받으세요. 최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의료진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의사의 아이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데 이게 정상인가? 병원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좋은 병실을 배정받으려면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진료 순서를 앞당기려면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박 선생, 오늘 수술 환자 보호자가 이거 드리라고 하던데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만 원과 담배 한 보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이런 걸 받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 받으시면 다른 의사들한테 미움받아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마취과 의사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술실 간호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미뤘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2009년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원이 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월급은 30원이 되었습니다. 쌀 1kg은 25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쌀 1.2kg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병원에는 의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장사를 하러 떠났습니다. 남은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당직은 일주일에 2~3번이었습니다. 박 선생, 얼굴이 많이 상했소. 과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몇 달간 제대로 먹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퇴원 후 동료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과 박 선생은 결핵에 걸렸습니다. 산부인과 정 선생은 빈혈이 심해 수술을 못했습니다. 내과 김 선생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사인가 거지인가? 박 선생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당직실에서 동료 의사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정전으로 촛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겠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다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젊은 외과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탈북 생각하고 있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탈북은 금기어였습니다. 말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누군가 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게 나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2010년 봄, 병원에 새로운 초음파 기계가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번에 중국에서 최신 초음파 기계를 들여왔소. 저는 기대에 차서 그 기계를 봤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켜는 순간 화면에 중국어가 가득했고 조작법도 복잡했으며 매뉴얼도 중국어뿐이었어요. 이거 정품 맞습니까? 뭐 중국산이긴 한데 쓸만할 거요. 과장님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초음파로 임산부를 검사했어요. 태아의 심장 박동이 보여야 하는데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몇 번을 반복했지만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임산부는 도립병원으로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임산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비가 짝퉁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달 후 그 초음파는 고장났습니다. 수리할 부품도 없었고 수리 기사도 없었어요. 결국 그 비싼 기계는 창고에 처박혔습니다. 수술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어느 날 맹장 수술에 참관했습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복부를 절개하고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건넸는데 메스 손잡이가 녹슬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녹이 슬었잖아요. 젊은 외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거라도 쓰세요. 다른 게 없어요. 간호사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결국 그 녹슨 메스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장갑도 문제였어요. 일회용 장갑이 부족해서 재사용했습니다. 수술 끝나면 장갑을 벗어서 비누로 깨끗이 씻고 말리고 소독하고 다시 사용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신입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안 되지. 하지만 어쩌겠어. 새 장갑이 없는데. 선배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어느 날 장갑 재사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감염이 생긴 거예요. 상처 부위가 골마서 고름이 났고 환자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항생제를 투여해야 했지만 적절한 항생제가 없었어요. 결국 그 환자는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42살, 새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소독약품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알코올은 귀했고 요오드 팅크는 더 귀했어요. 어떤 때는 그냥 끓인 물로 소독을 대신했습니다. 선생님, 주사 맞기 전에 소독 안 하세요? 환자가 물었어요. 소독약이 떨어져서요.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약품 부족은 더 심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진통제조차 없을 때가 많았어요. 선생님, 너무 아파요. 진통제 좀 주세요. 수술 후 환자가 신음했습니다. 지금 진통제가 없습니다. 내일 들어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내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환자는 이틀 동안 극심한 통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항생제도 늘 부족했고 폐렴 환자에게 필요한 강력한 항생제는 구하기 어려웠어요. 대신 효과 떨어지는 국산 항생제를 썼습니다. 당연히 치료 효과도 떨어졌어요. 어느 날 60살 당뇨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당뇨병성 족부 괴사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치료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데. 인슐린이요?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직접 구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시장에 가시면 중국산 인슐린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환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없는데. 결국 그 환자는 인슐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발가락 괴사는 계속 진행됐고 한 달 후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어요. 마취제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약품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직접 약을 구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술 예정 환자 가족이 물었어요. 저는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마취제, 항생제, 링거액, 소독약, 수술 장갑, 봉합사. 이거 다 저희가 구해와야 합니까? 네, 병원에는 없습니다. 가족은 멍한 표정으로 목록을 바라봤어요. 이거 다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20만 원은 들 겁니다. 20만 원이요? 가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반 노동자 1년치 월급이 넘는 돈이었어요. 결국 그 환자는 수술을 포기했고 한 달 후 사망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6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폐렴이 심각했습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선생님, 항생제는 제가 구해와야 합니까? 네, 이 처방전 가지고 시장에 가시면 될 겁니다. 엄마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었어요.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약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 많이 들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그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항생제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능력과 판단력이 닿는 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저는 그 문구를 읽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능력이 있어도 약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있어도 장비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죽습니다. 이게 북한 의사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의사로 살 수 없다고.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2012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어요. 12살 소녀, 이름은 김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자꾸 코피를 흘려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진찰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잇몸에 출혈 자국이 보였습니다.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 있었어요. 가슴에 청진기를 댔을 때 심장 박동이 빨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검사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검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 돈을 꺼내 검사를 의뢰했어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혈소판은 거의 바닥이었어요.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혜진이가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혜진이가 백혈병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백혈병이요, 그게? 그게 암 아닙니까? 네, 혈액암입니다. 우리 애가 암이라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가능합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평양적십자병원이나 평양의대 부속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 가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적십자병원 항암 치료비는 최소 100만 원이었고 골수 이식까지 하면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일반 노동자 가정으로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암제를 처방했지만
병원에 있는 건 오래된 1세대 항암제뿐이었어요.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은 심한 약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항암제 투여 후 심하게 앓았어요.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항암제가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 항암제로는 급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코피는 더 자주 났고 잇몸 출혈도 심해졌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어요. 재검사를 했습니다. 백혈병 세포가 더 증가했어요. 항암제가 듣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어머니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절한 항암제도, 골수 이식 시설도, 수혈할 혈액도 없었어요. 혜진이를 평양으로 데려가 보세요. 거기라면.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집도 팔고 친척들한테 다 빌려봤지만 10만 원도 안 돼요.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도 제 월급을 모두 드렸고 동료 의사들도 십시일반 모금을 했어요. 하지만 모아봤자 5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어요. 혜진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응, 혜진아. 나 죽는 거 맞죠?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혜진아.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 엄마가 매일 우는 거 봤어요. 혜진이는 어른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혜진아. 그리고 선생님도 고마워요. 많이 애쓰신 거 알아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나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새벽 3시, 혜진이는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망 선언을 해야 하는 의사로서.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14분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혜진아, 일어나. 엄마 왔어. 일어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의사로서 15년을 살았지만 그날만큼 무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이만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심장병 환자는 수술시설이 없어 사망했고 신부전 환자는 투석기가 없어 사망했어요. 뇌종양 환자는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사망했습니다. 모두 치료 가능한 병이었어요. 돈과 장비와 약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40살 여성 환자가 왔어요. 유방암 2기였습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3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환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저 그 돈 없어요. 그냥 집에 가 있을게요. 안 됩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암이 퍼집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 환자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암은 사기로 진행됐고 뼈까지 전이됐어요. 그때는 수술도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는 모르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극심한 통증 속에서 사망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사인가 아니면 죽음을 지켜보는 구경꾼인가. 환자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선생님은 의사 아닙니까? 왜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떤 환자 가족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어요. 죽어간 환자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저는 악몽에서 깨어나 땀을 흘렸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우울증이 왔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걱정했어요. 박 선생, 병원 좀 쉬는 게 어때요? 쉰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래도 이러다 선생이 쓰러져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환자들은 죽어갈 테니까요. 2013년 봄, 저는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과장님,
저 이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요, 박 선생.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요. 여기서도 환자를 살리고 있지 않소?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 나도 똑같은 생각을 30년째 하고 있소. 그럼 왜 계속하십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니까. 떠날 곳이 없으니까.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의사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환자를 살리려면 먼저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탈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4년 여름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또 한 명의 아이 죽음이었습니다. 7살 남자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항생제가 없어 사망했어요.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숨이 안 쉬어져요.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죽음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가족도 함께 끌려갑니다. 3대가 처벌받아요. 탈북 도중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잡히면 북송되어 공개 처형됩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오빠는 평양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이들 모두 처벌받아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두 위험해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탈북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선생, 시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기꾼도 많답니다. 저는 시장을 몇 번이나 돌아다니며 중국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어떤 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 후 한 여성 상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당신 의사지? 네, 그런데요. 중국 가고 싶어?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있어? 얼마나 필요합니까? 3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10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의사가 탈북하는 건 위험해. 감시가 심하거든. 돈 많이 들어. 저는 지난 10년간 부업으로 모은 돈 150만 원을 모두 꺼냈고 부족한 150만 원은 병원 의료기기를 몰래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3개월 후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2시 두만강 상류. 알겠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가족한테도. 네. 그리고 가벼운 옷 입고 와. 짐 들고 오면 안 돼. 탈북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 방에 가서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1시 저는 집을 나섰어요. 부모님께는 당직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의사 면허증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했고 저 말고도 젊은 남자 둘과 40대 여성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0분 두만강에 도착했어요. 강물은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았어요. 지금 건너야 해. 빨리.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였어요. 강물은 허리까지 찼고 옷이 다 젖었습니다. 강 중간쯤 갔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몸을 숨겼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강둑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5분이 지나고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빨리 가. 우리는 다시 강을 건넜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되니까요. 브로커가 우리를 중국인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그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줄게. 저는 그 집 창고에서 일주일을 숨어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도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 들키면 바로 탈북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공안이 문을 두드리는 꿈, 북송되어 처형당하는 꿈,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해.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는 거야. 얼마나 걸립니까? 운 좋으면 한 달. 나쁘면. 모르지. 중국 남부로 가는 길은 더 위험했어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고 화물 상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트럭을 세웠어요. 짐 검사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브로커가 공안에게 뭔가를 건넸고 아마 돈 봉투였을 겁니다. 됐어, 가. 공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3주 후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정글을 헤치고 산을 넘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고 신발은 다 헤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함께 탈북한 40대 여성이 쓰러졌어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지옥 같은 2달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컸어요.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 오빠 가족, 제 때문에 처벌받을 그들 생각에.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숙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께 보낼 수 없는 편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의사로 살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한 달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이었어요. 2015년 1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문화, 언어, 생활 방식을 배웠어요. 그런데 교육 중에 몸이 아팠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무리했던 탓인지 고열이 났어요. 박미영 씨, 병원 가봐야겠어요. 상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병원요? 돈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의료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난생 처음 한국 병원에 갔어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평양 최고 병원보다 몇 배는 커 보였고 유리로 된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 놀랐어요. 환한 조명, 깨끗한 바닥,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는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북한에서는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네,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탈북자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차별하는 눈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123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자동 음성 안내였어요. 북한에서는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북한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일어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인사를 해야 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합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의사는 컴퓨터에 증상을 입력했어요. 모든 진료실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청진기로 진찰하는데 청진기가 너무 깨끗했어요. 새 것 같았습니다. 폐렴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엑스레이요? 그게 비싸지 않습니까? 의료 지원 받으시니까 걱정 마세요. 촬영하고 오세요. 방사선과로 갔어요. 최신 디지털 엑스레이 기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낡은 필름 엑스레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숨 들이마시고 멈추세요. 촬영은 10초 만에 끝났고 결과는 즉시 컴퓨터로 전송됐습니다. 북한에서는 필름 현상하는 데만 며칠 걸렸는데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폐렴이 많네요. 항생제 처방해 드릴게요. 항생제는 제가 사와야 합니까? 아니요. 병원 약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처방전을 받고 병원 내 약국으로 갔어요. 약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일주일치 드리는 거예요. 약봉투를 받아들고 저는 멍해졌어요. 항생제, 해열제, 기침약까지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이 약을 구하려고 시장을 몇 날 며칠 헤맸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진을 위해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약을 먹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북한에서도 의사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서는 이런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원 수료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의사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북한 의사 면허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어요. 북한 의학과 한국 의학은 많이 달랐습니다. 의학 용어부터 달랐고 치료 방법도 약 이름도 모든 게 달랐어요. 2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탈북자 의료인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17년 드디어 한국 의사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최첨단 CT, MRI, 초음파 기계들, 모든 병실의 산소 공급 시스템, 중앙 공급식 냉난방, 24시간 끊기지 않는 전기, 깨끗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장비. 이게 정말 같은 시대, 같은 한반도인가 싶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의료진 대우였어요. 의사 월급은 북한의 수천 배였고 식사는 병원에서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휴게실에는 커피와 간식이 있었고 휴가도 있고 휴일도 보장됐어요. 박 선생님, 오늘 당직이시죠?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직실이 어디 있습니까? 2층에 있어요.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어요. 당직실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환자를 처음 진료했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오셨어요. 할머니, 혈당 검사해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했더니 5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혈당 검사 한 번 하려면 며칠 걸렸는데 혈당이 좀 높으시네요. 약 조절하겠습니다. 처방전을 컴퓨터로 작성했고 클릭 한 번으로 약국에 전송됐습니다. 할머니, 약국 가셔서 약 받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거예요. 당뇨병 약을 아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느 날 응급실에 백혈병 환자가 왔습니다. 13살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순간 혜진이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살리지 못한 그 아이. 선생님, 우리 애 살릴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네, 치료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즉시 혈액종양내과로 이송됐고 최신 항암제 치료를 받았어요. 골수 이식도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그 아이는 완치되어 퇴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환자를 살렸어요. 제대로 치료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북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가? 왜 똑같은 한민족인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어야 하는가? 왜 태어난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는가? 2019년 저는 병원 강당에서 특강을 했어요. 북한 의료 현실과 남북 의료 협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정전, 약품 부족, 계급 차별, 죽어간 환자들, 무력했던 의사들. 강당은 조용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북한 상황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스문의 시간 켜진 불빛들, 그 불빛 아래에서 누군가는 치료받고 누군가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겁니다. 정전 속에서, 약품 부족 속에서 수많은 환자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곳의 의료진들을 도와주겠다고. 더 이상 계급 때문에, 돈 때문에, 전기 부족 때문에 환자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제가 탈북한 이유이고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으니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저는 대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검사했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대로 된 방호복이 있었고, 검사 장비가 있었고, 치료제가 있었으니까요.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북한, 코로나 확진자 없다고 주장.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확진자가 없는 게 아니라 검사를 못하는 겁니다. 검사 장비도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2021년 저는 탈북의료인협회를 만들었어요. 저처럼 북한에서 의사, 간호사로 일하다 탈북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통일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북한 의료 시스템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통일 후 북한 병원 재건 계획, 의료진 재교육 프로그램, 의료 장비 지원 방안, 약품 공급 시스템 구축. 물론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2년 저는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평양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제대로 환자 한 명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장비가 없었고, 약이 없었고,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약국에서 약 사는 것 모두 축복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북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훌륭한 꿈이네요.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그날 밤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하고 있구나. 언젠가 이 아이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 생명을 살릴 거구나. 2023년 저는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작은 내과 의원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박미영 내과의원 탈북민 진료비 50% 할인. 개원 첫날 탈북민 환자가 찾아왔어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저도 탈북했습니다. 그럼 북한말 통하시겠네요. 우리는 북한 사투리로 대화했어요. 환자는 편안해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병원들 너무 복잡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께 한국 의료 시스템을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건강보험 사용법, 약 처방받는 법, 재진 예약하는 법.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북한 출신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할 일이 이거구나.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의료 재건에 앞장서는 것.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북한에 남겨둔 동료 의사들, 지금도 정전 속에서 약품 부족 속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그들.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김 간호사는 아직도 그 병원에서 일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 지금도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 제가 살리지 못한 혜진이 같은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한다고, 제가 여기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 도울 수 있다고. 북한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언젠가는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제대로 된 장비도 약도 없지만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만으로도 환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남한 사람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플 때 치료받고 싶고 아이가 아프면 살리고 싶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운이 나빠서 북한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통일을 준비하세요. 그날이 오면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북한 의료 현실을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북한 상황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통일 이후 북한 의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북한 의료 현실과 남북 의료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훌륭한 의사로,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사람으로.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